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네 컷입니다. 이 시각 현재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3대 특검법이 안건으로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의 시계입니다. 기념품으로 만드는 건데 실용주의를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 시계는 못 볼 거란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체제를 둘러싼 내홍이 쉽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모델이다, 리턴 매치다, 여러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데뷔를 앞둔 아이돌 그룹에 재벌 4세 출신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화제죠. 삶의 다양한 외연을 보이는 재벌과 후예들의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정치권 소식부터 먼저 이어갑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 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명확한 해석을 다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가급적 말을 아끼고자 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입니다.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 재판은 사실상 현직 동안은 중단된 거나 다름이 없죠. 네, 저는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서울고법에서 어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306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재판을 정지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어제 나왔던 소식은 반갑기는 하지만 나머지 또 4개의 재판이 또 있고 네. 저희가 또 이 재판, 다른 재판들의 어떤 결과를 떠나서 저희들은 저희가 준비해온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개 재판은 어떻게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세요? 사실 이번에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내린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고법에서 추후 지정이라고 이렇게 네. 연기 이유를 말을 했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헌법 84조에 이어서 어떤 취지에 대해서도 조금 덧붙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판부가 이 각계 다 독립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4개의 재판부에서도 사실 뭐 3개의 재판부는 서울고법처럼 재판을 중단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재판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재판부마다 이게 결정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제 서울고법과 나머지 4개의 재판부의 어떤 결정과 별개로 저희는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가지고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은 사실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이 거셉니다. 아까 네. 영상에서도 보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후에 안 잡으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직무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발생했었던 재판과 관련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조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소추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공소를 제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판 중인 것에 대해서는 직무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지 않고도 충분히 재판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대단히 많은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고법에서 이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그 재판부 자의적으로 헌법 84조에 대한 일정 부분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저는 뭐 제도적으로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84조만 보고 있는데 네. 헌법 68조 2항에는요. 판결 등으로 인해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재선거요? 그러면 60일 이내에 재선거한다는 게 그 전제 조건이 판결이에요. 네. 거리나 판결. 판결이 있다는 것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직도 물러날 수 있다는 걸 상정하고 있는데 자꾸 84조만 보고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8조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와 상관없이 재판받으러 다니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6월 15일 날 G7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십니다. 17일 날 이 행사가 끝나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과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양자 회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우리 18일 날 하루 더 머물면서 우리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 좀 합시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 재판이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가봐야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94년도에 헌법 소원이 있었고 거기 재판 결정문에 보면은요. 대통령은 개인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의 체면과 권위를 지키고 유지해야 될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보면 안 되는 거고 대통령이라는 걸 봐야 되고 이 대통령의 직은 특수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재판을 정지해야 되는 취지인 것이고 그러니까 해석이 참 이게 애매한데 소추의 한자 소자가요. 호소할 소자예요. 추단 쪼줄 추자예요. 그러니까 호소한다는 것은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재판에서 무죄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는 쪼줄 추. 그러니까 검사가 범죄를 쫓는다는 것, 즉 기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소추의 의미에 대해서 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이 문제 좀 종지부를 찍고 어떤 정치적인 갈등 저는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론 하나만 네.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에 법원 기일이 잡혔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통령이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그리고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시절에 무수히 많은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참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많은 공범들이 있는 재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 재판이라든가 대북송금 문제는 이미 대북송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7년 8개월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받았어요. 그렇게 다른 공범들은 그러면 재판을 받고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이것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그래서 84조를 예외 조항으로 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해석의 영역이 남아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저는 사실 대법원이 개별 재판부에 이것을 맡긴 것도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고 국민의힘에서는 보시는 저는 건가요?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서 형사소송이 다 중지된다라는 법이 통과될 경우에 이 법안의 문제점,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근거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화영 부지사 얘기를 네. 하셨기 때문에 이건 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대법에서까지 유죄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유죄인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도지사와 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일 수도 있고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이화영 부지사의 개인의 일탈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깝기 때문에 이거 같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부모님도 죄겠네요. 부모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모르는 것이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 확정과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유죄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그런데 이와 별개로 재판 중단 형소법 개정을 지금 또 추진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12일, 그러니까 모레예요. 모레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12일 날 상정해가지고 그대로 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마치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재판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아예
뭐 재판이 끝난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임기 동안 정지가 되는 것이고 임기가 끝나면 그 재판은 진행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현재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들어와 있는데 한번 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권한대행님을 포함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요새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뭐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비상경제점검회의도 하고 또 일부 국무위원들 몇 분들과 또 회의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뭐 약간 불안정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다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무위원 여러분 더 바빠지셨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아침 일찍 대통령실에서는 또 새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추천제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일주일간 장 차관에 대해서 인선을 추천받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입니다. 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입니다. 참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 쪽지나 편지를 보내주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 추천제 얘기였습니다. 내각 인사가 국민 참여형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 국민 추천제라는 제도는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시작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 생긴 거여가지고 활성화가 잘 안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부 비상금, 공공기관의 비상금 임원들과 관련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뭐 프로그램을 봤는데 네. 정말 사회에서 조금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과정과 왜 그런 삶을 사는지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중에 한 명이 어떤 분이 의사였는데 지금 과학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다고 하면 과학의 기술을 빌려야겠다라고 해서 과학자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들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도 우리 주변에 이런 훌륭하신 분이 있다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다 이런 사연과 같이 올린다고 하면 이분이 정말로 국가와 나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이건 우리로서 너무 큰 혜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장 차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일주일 동안 받아서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장차관뿐만 아니라 이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꼭 장관, 차관이 안 되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 차관이 될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사연을 알고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본인이 국가를 위해서 일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 주권 시대에 맞는 국민 추천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의도는 좋을 수는 있겠는데 좀 인기 영합주의로 좀 흐르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바로 나오긴 해요. 이렇게 국민 추천을 지지자들로부터 받겠다 또는 국민들로부터 받겠다 뭐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추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지명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봐야 실제로 그게 국민 추천제인지 아니면 우리 편 추천제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좋은 말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에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서 인사권을 실행하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또 뭐 민주당 진영 내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통해서 실제 어떤 분들이 일을 하게 되는가 그 결과물을 놓고 평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 추천제로 5명의 국회의원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상욱이라는 훌륭한 국회의원 울산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국민 추천제에서 조금 소극적이니까 실망스럽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민추천제 그러면 강성필 부위원장이 저 같은 사람을 어디 추천을 적임자다라고 해요? 평가해서 네. 추천을 하신다면 제가 이재명 정부에 등용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실제로 추천을 받아서 어떤 자리에 가는지 지금 이왕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걸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그 제도, 이 제도를 도입한 순수성을 의심받지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력에 대한 얘기도 눈에 띄는데요. 유한솔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진행시켜. 요즘 대통령의 국정 의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죠. 주요 내각 인사 인선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 광폭 소통 의지, 초기 국정 추진의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런 지시도 있었죠? 대통령과 언론과의 소통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를 4대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이 질의하는 모습과 현장 상황을 쌍방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브리핑룸에 카메라 넉 대를 새로 설치하라. 소통 강화 취지죠. 우연히 본 SNS 댓글로부터 시작된 조치라는 건데요. 그제 취임 후 처음으로 SNS에 남긴 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네,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난 직후에 현장에 있던 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 안 받으세요? 뭐 재밌다 재밌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일부 지지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죠. 이런 부분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국민의힘 측에선 일종의 좌표 찍기라는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챙기고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빠르게 반영하는 방식. 11년 전에 가슴 아픈 참사가 있었죠. 성남시장 시절 길거리에 찌그러진 이 맨홀 뚜껑을 발견했을 때도 SNS를 통해서 즉각 조치하라. 또 재작년 당대표로서 찾은 경북 예천의 집중호우 피해 지역. 텐트가 부족하다는 이재민의 하소연에도 역시 즉각 조치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나온 의견 하나하나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가겠다는 의지. SNS 소통에 적극 나서기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요. 국민들이 이재명 잘 뽑았다라는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취임 7일차,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스타일이 조금 전 정권과는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SNS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활용을. 네, 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을 중앙 정치인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정치인으로 만든 것이 SNS를 가장 잘하는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아직도 SNS를 잘 활용해서 국민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국민들의 이 민원 청취를 많이 했던 경험들이 이게 소중한 경험들이 이제 국정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실용주의랑 사실 실용주의라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추진력과 함께. 그런데 이 대통령 시계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 역대 대통령들은 내외빈 선물을 줄 때 이 대통령 시계를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부터 계속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시계를 못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실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나온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제
그 대통령을 만났다가 아니 근데 우리 뭐 기념으로 뭐 시계라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실속이 없어 안 만든다는 식으로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데 뭐 시계가 없냐고 몇 분이 물었더니 뭐 그게 뭐 필요하냐 뭐 이런데 사실 이 시계 아시죠? 이 대통령 시계 친필 사인이랑 봉황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시계 나라 돈을 아끼겠다는 이런 얘기로 해석이 돼요. 글쎄 지금은? 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순수한 뜻으로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 이런 기념품 같은 게 무의미하다고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확인을 해준 건 아닙니다. 네. 뭐 결국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만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뭐 이 예산을 아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예산을 적시적소에 잘 써서 얻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면 굳이 대통령 시계를 안 만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과거 정부에는 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기존 정부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의 행정은 뭐 그렇게 선영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시계 얘기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시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아요. 한 4, 5만 원짜리 시계, 원래 착용한 손목 시계가 거의 완판이었다, 품절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안경테 그리고 선거 기간에 했던 운동화 이런 것도 완판 행진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임기 초기라서 그런지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가 날로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시계인 건가요? 네. 근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네. 일명 문재인 안경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몰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안경은 너무 고가여가지고 이렇게 일반 어떤 국민들까지도 인기를 끌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검소한 그리고 집에 가보면은 이 가구나 전자제품도 다 조금 검소하게 옛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본인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사실 시계 아낀다고 해서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냐마는 이게 국민들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상징성이거든요. 네. 그만큼 본인이 경제를 중요시 여기고 국가의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라는 본인 스스로의 다짐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표 패션, 뭐 실용주의 이미지를 약간 부각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면서 사실 대통령 굿즈 얘기는 과거부터 있었던 건가요? 사실 그 진보 진영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 네. 대통령 관련한 굿즈의 인기는 사실 그 이른바 팬덤 정치가 본격화되면서 네. 굉장히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 팬덤 정치가 저는 한국 정치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팬덤 정치로 인해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래서 결국 집권한 이후에도 이 극렬 지지자들의 성화에 못 이기지 못하고 자신들을 뽑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다짐은 하지만 실제 정부를 운영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또 극렬 지지자들의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팬덤 정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네. 뭐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2017년 이후에 중앙 정치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개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팬덤 현상은 당분간 또 좀 이어지겠죠. 알겠습니다.